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행운 수업 소위 경전이 되는 축복경에 38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17번째 체크리스트, 비난받을 행위를 하지 않는 삶. 이것이 으뜸 가는 행운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다운 마음가짐 읽고 시작할까요? 얼빠진 상태를 구원하는 깨어있음, 불안한 마음을 정돈하는 마음챙김, 다가온 인연에 전념하는 알아차림, 기쁘게 경험에 몰입하면 극락정토. 자, 오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되짚고 넘어가 보면 좋은 내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행운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시지는 않았지만 언급을 하실 때 행운을 우연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사실은 부처님의 관점에서는 우연한 일이라고 하는 건 없죠. 모든 것은 조건, 그리고 그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에 해당되는 원인과 조건이 모였을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모든 사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이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연히 일어나는 행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부처님의 행운학이라고 한다면 3가지에 주목해야 한다. 첫 번째는 행운의 원인을 심고, 행운의 열매가 자라는 것을 보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것까지, 심고 보고 잡는 것, 이 3가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부처님의 행운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비난이라고 하는 것 받아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의 안정감과 행복감을 무너뜨리는지 경험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지만, 비난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왜 행운인지는 비난을 받아보면 그때 가서 알아요. 네, 비난을 받아보면. 그래서 비난받지 않는 삶,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삶, 이것이 어떻게 으뜸 가는 행운인지 비난의 종류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거예요. 비난이라고 하는 건 2가지 비난이 있어요. 정당한 비난과 부당한 비난이 있습니다. 한번 정당한 비난부터 볼게요. 정당한 비난은 뭐가 정당한 비난일까요? 일단은 진짜 자기가 비난을 받았는데 비난받을 만한 잘못을 저질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겠죠. 예. 그러면 이런 비난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달게 받는데 뭘 달게 받아요? 비난을? 일단은 항상 첫 번째는 뭐부터 하는 거냐면, 비난을 받으면 누구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이제 아라한들은 마음이 편하대요. 왜냐하면 아라한들은 만이 끊어졌기 때문에. 만은 아라한이 돼야 끊어지거든요. 이 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비난받을 만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때도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본인의 것은 조금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남의 잘못은 먼지만 해도 산더미처럼 보는 경향이 있고 부풀리기를 좋아하고 자기 거는 줄이기를 좋아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못 봐서 그런데 이제 나에게 콩깍지가 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져 마음이. 그러면 항상 모든 행동을 하기 전에는 그 불안해진 마음을 소화시키는 과정, 이것이 항상 1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안심을 했다면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비난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충분히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빚을 갚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다시 비난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비난과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악업들의 화보를, 그러니까 과보 말고 화보가 또 있어요. 항상 꽃과 열매는 함께 열리는 거니까 화보를 또 받아야 돼요. 그냥 기꺼이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갚는 과정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비난이에요. 두 번째, 만약에 비난받을 만한 잘못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그것을 스스로 발견하면 참 좋죠. 그런데 스스로 대부분 잘 발견을 못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속에서 비난받을 만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면 본인이 하는 행동과 말이 주변에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누구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마음의 상처를 타인에게 입힐지 사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제 발견하게 되냐면 비난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사실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받을 만한 잘못을 스스로 발견했을 때 또는 타인에 의해 발견했을 때는 기뻐해야 돼요. 내가 개선할 수 있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수행자라고 하는 존재는 개선하는 자거든요. 삶을 개선해요. 근데 삶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경험을 개선해요. 그 경험은 무엇으로 나눠지냐면 신구의 삼업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자, 이것이 수행자이고 이것이 수행자의 정체성인데, 사실은 어느 정도 개선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체크리스트로 개선해야 될 점을 막 적습니다. 그럼 진짜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체크 딱 하면서 개선해가지고 만족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개선할 게 없어.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스스로는.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취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눈을 빌리면, 그러면 비난받을 만한 것,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악습에 대해서 비난받을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그것을 발견해 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선물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은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나은 수행자가 될 수 있도록 수행 과제를 주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일단 마음을 안심해야 돼요. 그래도 기분이 나쁘거든. 선물은 선물이고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니까 일단 마음을 잘 소화해서 안심한 후 개선할 수 있는 선물을 받은 것이니 기꺼운 마음으로 정진한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니까 정당한 비난이라고 하는 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네,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수보살은 모든 비난, 모든 논쟁, 모든 분쟁은 희론이라 그러셨어요. 희론 무슨 뜻이라고요? 웃기는 소리.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헛소리라는 얘기죠. 자, 입장을 잘 보셔야 돼요. 모든 비난은 희론입니다. 이것을 나를 비난하는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바꾸려고, 나를 방어하기 위해 써먹으면 비겁한 거예요. 용수보살이 모든 비난은 희론이다, 모든 논쟁은 웃기는 소리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건 본인을 다스리라는 이야기지, 이 기준을 가지고 남을 또 비난하라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비난해요. 근데 야, 모든 비난은 희론이래. 이거는 상대를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다 써먹으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거든요. 나를 다스리는 데 쓰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비난이 있다라고 말을 한 건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잘못한 게 있고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면 그것이 절대적으로 볼 때 비난받을 행동도 아니고 중립적인 행동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선 그건 정당하잖아요. 그거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임시적으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이런 비난이 성립될 수도 있다. 근거가 어쨌든 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타당하고 단단한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철학적으로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남을 비난을 할 때 새겨야 되는 마음가짐은 모든 비난은 희론이다.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비난이 이루어지는 인식이 있는데 그 인식을 놓고 보면 그 인식 자체가 오류예요. 우리의 인식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오해로 인식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사진 봐보세요. 가운데 있는 얼굴 봐보세요. 가운데 있는 얼굴이 하나는 오목이고 하나는 볼록이거든요. 근데 오목이 오목처럼 보이나요? 제가 말하면 하나는 오목이고 하나는 볼록이라고 인식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만 단독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분명하게 저건 오목인데 볼록한 것처럼 보여요. 이게 뭐냐면 두뇌의 특징이에요. 두뇌의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대충 인식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뭉쳐서 개념의 합으로 인식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비교해서 인식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옆에 있는 것이 오목하고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비슷한 저 모습도 분명히 튀어나와 있는 것이다 라고 대충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뇌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잘못 인식해 놓고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싸울 거면 그건 네 생각이지 이러면 사실은 끝이요. 근데 싸우라는 게 아니니까 그건 네 생각이지 너의 인식에선 그게 진실이지.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비난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이 진실을 아는 내 입장에서는 모든 인식은 오류를 판단으로, 오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정당한 비난이라는 건 없다 라고 자기 자신을 좀 통제하고 조절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당한 비난에 대한 이야기는 넘어가고 이번에는 부당한 비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정당하고 이 근거 있는 비난도 있지만 그냥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비난하는 경우도 세상에는 넘쳐납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정체를 알아야 돼요. 모든 비난의 뿌리는 삼독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훈련하는 명상수행자들은 마음의 일이라고 하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의 일이라고 하는 건 딱 두 가지 주제밖에 없는 거예요. 명상수행에서. 하나는 본인이 주의력이라고 불리는 내 마음, 내 삿띠를 두고 싶은 데다가 둘 수 있는지. 이게 첫 번째 훈련 주제. 두 번째는 마음의 중심점에 두고 싶은데 자꾸 방해물로 주의력이 산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딱 두 가지 주제예요. 근데 여기에 바로 삼독심의 뿌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삼독심이 단순하게 철학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탐진치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수행자에게 탐진치란 무엇인가? 첫 번째, 탐욕은 마음이 자기가 희망하는 상태가 됐어요. 좋은 상태. 그러면 그 상태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탐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을 탐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싫어하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방해물이 기생을 부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마음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걸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치는 뭔지 아세요? 그러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지속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붙잡고 싫어하는 것은 사라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자꾸 그 거슬리는 마음을 치우려고 하고 그렇게 탐욕과 분노를 끊임없이 쓰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그러고 있다는 사실조차를 잘 모르는 거. 이걸 우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에게 탐진치란 사실은 감정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마음의 습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습관에서 파생되어서 축적되어 나온 결과가 사실은 감정들인 거예요. 왜냐? 좋아하는 건 붙잡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럼 점점 더 그걸 강하게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뜻대로 안 되죠? 그럼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이 해결 안 된 감정이 내 마음을 점점 더 어리석게 만들어요. 어둡게, 눈이 멀어버리게. 그럼 우치가 강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이라고 하는 건 마음 씀의 작용에 있는 겁니다. 원하는 상태가 있다, 붙잡고 싶다. 계속되기를 희망한다. 사라지면 계속 찾아요 또. 만들어까지 내요. 전부 다 탐욕. 싫어하는 상태가 됐다. 이 상태에서 끝났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분노. 그러고 있는 게 우치인 걸 모른다. 우치. 자, 실험이거든요. 이 미국의 대학교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호텔 리셉션인데 손님이 왔어요. 요 백인 아가씨가 이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다가 인사를 딱 하고 밑에 볼펜이 떨어졌다고 밑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서 밑에 숨어 있었던 다른 백인 아가씨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안내를 계속해요. 자, 사람이 바뀐 걸 알아차릴까요? 못 알아차릴까요? 똑같이도 아니고 머리 스타일부터 한 사람은 머리가 단발, 한 사람은 머리가 길어요. 이게 변화맹 실험이라고 하는 실험이거든요. 유명한 실험이에요.
유명한 실험인데 알아차리는 사람은 첫 번째 거의 없고요. 두 번째 진실을 말해줍니다. 이제 중간에 이 리셉션 직원이 바뀌었는데 알아챘었느냐?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비디오를 보여줘요. 그럼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본인에겐 똑같았다 이거예요. 아니 단발하고 긴 머리인데 생김새도 완전히 다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딘지,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력을 스스로 통제권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때가 아니라 무의식의 통제권을 넘겨준 때,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때, 얼빠져 있을 때 얼마나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서 단발머리 직원이 긴머리 직원으로 바뀌었어. 쌍둥이도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에요. 승예법부가 윤희법으로 바뀌었거든요, 지금. 근데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명백한 변화가 있는데도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서 미묘한 탐욕과 미묘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차리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얼빠진 상태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치라 그러는 거예요. 무명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새까맣다는 거예요. 밝음이 없다. 밝음이 없다. 껌껌합니다. 눈을 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눈 뜨고 코 베인다 그러죠. 왜 코 베이겠어요? 눈먼 장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니까, 그러니까 눈 뜨고 코가 베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행자들에게 있어서는 일단 이 부당한 비난을 이해하려면 그 비난의 뿌리인 삼독심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 삼독심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감정적인 탐욕, 감정적인 분노, 감정적인 본능적인 우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시고요. 그게 아니라 수행할 때 직면하게 되는 마음의 일입니다. 마음작용. 다른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건 붙잡고 싶고 싫어하는 건 사라졌으면 좋겠고 자기가 그러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거. 이걸 보고 탐진치라고 한다.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당한 비난 계속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인용을 하려고 비난이라고 하는 책을 찾아보니까 비난에 대한 책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유사 단어들을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보니까 혐오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성이 있고 혐오에 대한 책들이 좀 있어서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건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제 이 시대를 혐오의 시대라고 얘기하니까요. 지금 거의 끝판왕까지 온 거거든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혐오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탐욕의 시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분노의 시대로 바뀌고요. 그랬다가 혐오의 시대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혐오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범죄의 시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흐름은 명백하게 탔어요. 한국 사회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범죄의 시대에 들어간 지 오래된 나라들이 되게 많죠. 우리나라는 범죄의 시대로 들어가는 발전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느렸었는데 지금 거의 따라잡고 있어요. 이제 혐오의 시대에서 범죄의 시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부당한 비난, 혐오, 이것의 본질을 보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제가 예고해 드릴 수 있어요. 세상 속 갈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갈등이라는 것의 본질은 뭐예요?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이 충돌하는 겁니다. 이걸 갈등이라 그래요. 서로 의견이 달라도 그 의견에 그걸 뭐라 그래요? 이익과 손해.
그 다른 의견을 결정했을 때 이익과 손해가 걸려있지 않잖아요? 그럼 갈등이 없어요. 그래. 넌 의견이 다르구나. 그럴 수도 있지. 쿨하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이익과 손해가 걸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그 갈등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자신의 의견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탐욕이 사라지지 않는 한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건 결국은 그냥 탐욕과 탐욕의 부딪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에서는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다. 제가 어딜 놀러 갔는데 밥을 먹는데 저한테 긴 젓가락을 주셨어요. 젓가락을 이만한 걸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젓가락으로 막 먹는데 이제 청년들이 그 긴 젓가락을 보고서 막 웃더라고요. 젓가락이 너무 기니까 웃기대요. 먹을 때 저처럼 팔 긴 사람만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젓가락이 너무 길어서. 그래서 제가 긴 젓가락 관련된 예화를 청년들한테 해줬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젓가락이 바로 지옥 젓가락입니다. 그리고 극락 젓가락이에요. 왜냐하면 극락하고 지옥은 똑같은 젓가락을 쓴대요. 둘 다 아주 길어요. 팔보다 긴 젓가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밥을 먹을 때 그 긴 젓가락을 가지고 극락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잘 먹어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다 굶어. 똑같은 젓가락을 쓰는데. 그게 지옥 중생의 마음과 극락의 보살의 마음에 이 어떤 마음에서 상응해서 세상이 그렇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거든요. 지옥에 있는 존재들은요, 긴 젓가락을 가지고 딱 먹으려고 하면은 자기 일단 먹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렇게 노력을 해요. 하지만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근데 진짜 막 어떻게 해가지고 팔을 늘리든 어떤 방법을 쓰든 막 던지든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성공할 뻔하는 것 같은 옆에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긴 젓가락으로 탁 쳐버린대요. 어떻게든 못 먹게 하려고. 그럼 한 명이 치기 시작하면은 서로 계속 견제하고 갈등이 생기면서 힘들어지겠죠? 네, 이게 지옥의 모습이고, 극락에 있는 이들은 젓가락이 이만하니까 일단 못 먹으면은 처음에 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그럼 일단 안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마아미타불을 하는 거예요. 안심하고서 이 젓가락을 탁 보니까 용도가 보이는 거예요, 용도가. 이걸로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을 먹여주면 되겠다. 나도 먹여달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그래 잘 먹여준다네요, 이렇게. 그래서 먹고도 잘 살고 아주 사이좋게도 지내고 생존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중생이나 극락 중생이나 똑같은 젓가락을 써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지옥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나 극락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나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똑같은 젓가락을 쓰죠. 근데 그 속에서 누군가는 먹고 살기도 어렵고 관계도 어렵고 그래서 타인은 지옥이라고 부르면서 힘들게 살아요. 근데 똑같은 사회를 똑같은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데 누구는 생존도 아주 잘 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더불어서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져요.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서 지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지금 혐오의 시대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세상 속 갈등은 사라지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말씀드렸죠. 갈등이라는 것의 본질은 부딪힘이에요. 우리가 몸이 부딪혀도 갈등이 일어나죠. 몸이 부딪히면 바로 주먹 나가죠. 마음이 부딪혀도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갈등이 딱
어느 정도 잠재워지고 나면은 범주화가 시작됩니다. 범주화라는 게 무엇이냐면 내 편을 구분하는 겁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내 편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것보다는 내 편을 구분하는 이것이 두뇌에서는 우선순위예요. 왜냐하면 내 생존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사실은 내 편을 딱 구분을 하는데, 내 편을 구분한다는 건 나하고 의견이 맞고 부딪히지 않는 존재를 내 편이라고 범주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주화를 딱 하면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범주 바깥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딱 그어놓고 어떻게 하느냐, 내 편에 대해선 팔이 안으로 굽고 남의 편에 대해선 팔이 거꾸로 굽는 것처럼 아파요. 그래가지고 짜증내고 더 부풀리고 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편견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정당한 비난이 있다고도 말했고 정당한 비난은 없다고도 했죠. 왜 그래요? 그 정당한 근거가 사실은 편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편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진실일 수 있지만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정말 희론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편견을 바탕으로 해서 비난하고 혐오합니다. 편견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처음에는요, 편견이 약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적대적으로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혐오하는 대상에게 1단계 적대적인 말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은연중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적대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2단계로 가잖아요. 회피하기 시작을 해요. 그냥 그 사람 만나면 뒤돌아봐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집 앞에는 가지도 않는 거예요. 돌아가요. 그 사람 만날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안 나가요. 회피를 하기 시작한답니다. 지금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3단계는요. 이제 좀 대놓고 차별하기 시작한대요. 어차피 나는 내 편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내 편들에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을 몰아내자고 차별을 하기 시작해요. 4단계로 가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물리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범죄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5단계가 절멸의 단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강력범죄죠. 근데 제가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노는 반감에서부터 시작해서 짜증으로 발전하고 짜증이 분노로 발전하고 분노가 뭘로 발전하는 거냐면 사실 한 가지 더 하면 혐오로 발전하는 거고 이 혐오가 뭘로 발전하는 거냐면 해악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같은 인과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강력해졌느냐의 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얼마나 노골적으로 변했는가에 이런 노골성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같은 분노인 거예요. 수박을 심었어요. 수박씨를 심었어요. 근데 그 수박씨가 수박씨가 씨였다가 이제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요만한 열매였다가 요만한 열매였다가 이만한 열매로 계속 자라나요. 그러면 적대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씨의 형태였다면 회피한다고 하는 것들은 요만한 열매가 열리는 거고 차별이라는 건 조금 더 열매가 커진 거고 물리적 공격과 절멸은 이제 수박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은 다 같이 뭐냐면 분노인 거예요. 혐오고. 그리고 오늘 수행자, 명상 수행자에게 분노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드린 것 있었죠.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것, 이 경험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본능, 느낌
이 마음작용, 이것이 적대적인 말을 해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 회피해서 내 경험 속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 차별해서 몰아내고 싶은 거고, 사라지게 만드는 거고, 그래도 안 되면 공격해가지고 가라고 하는 거고, 그래도 안 되면 절멸, 죽이는 겁니다. 세상에 편견과 혐오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편견과 혐오를 하나 찾아냈거든요. 아, 나도 혐오를 표현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재밌는 걸 하나 찾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적대적인 말과 회피의 대상이 좀 있더라고요. 찾았어요. 근데 모르면 계속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마음이 꽃피워가지고 차별과 물리적인 공격, 절멸로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마음일 때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편견과 혐오가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아, 물론 없진 않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편견과 혐오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핵심은 뭐냐면요. 편견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혐오가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편견의 어느 단계에서 알아차리고 끊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1단계, 자기 혼자 좀 적대적인 말을 하다가 끝낼 것인가. 아니면 회피하다가 끝낼 것인가. 아니면 대놓고 차별하다가 끝낼 것인가. 아니면 물리적인 공격 저지르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이미 살인을 하고 끝낼 것인가. 편견은 혐오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요, 적대적인 말도 안 하고 편견에서 끝낼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죠. 편견은 마음의 일이에요? 말의 일이에요? 행동의 일이에요? 마음의 일이에요.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말부터가 해악이 시작인 거예요. 다 괜찮아요. 편견에서 끝낼 수 있으면 진짜 훌륭한 거예요. 자, 부당한 비난은요, 우습게 보일 때 대상이 된다는 거. 이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재밌게 본 드라마예요. 킬러들의 쇼핑몰에 보면 이 주인공이 본인의 이 조카를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약한 놈들이 짖는 거야. 강하면 짖지 않아. 제가 되게 친절해 보인대요. 근데 직접 보면 사실은 되게 냉정한 거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법리주의 세계관에 가깝거든요. 저는 덕치의 세계관보다는 법치의 세계관에 훨씬 더 가까워요. 인과율에 걸맞는 나름대로의 최대한 정당한 법이 만들어졌다면 그럼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법칙에 걸맞게 무엇인가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원칙을 제외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를 주죠. 왜냐하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부당한 비난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참지 않습니다. 참지 않는다는 게 화를 낸다는 게 아니라 그 부당하고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범죄에 가까운 행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의 원리에 따라서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예요. 자, 우습게 보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져도 될 근거를 스스로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러면 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달라지냐면 낯빛과 눈빛이 달라집니다. 낯빛과 눈빛이 달라지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습게 보지 못해요. 이제 저한테 공부하는 지금 청년들 말고 이제 어린이들, 예전에 어린이들이 공부하러 오면 저는 제 1번으로 하는 게 무조건 이 태권도, 검도, 합기도, 유도, 도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도자 들어가는 거. 거길 보내요. 왜 그럴까요?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약해 보이면 무슨 고리가 생기는 거냐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 우습게 보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킬 힘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지고 놀게 되는 거예요. 잘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젓가락이 긴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로 싸운다니까. 상대한테 먹여주지 않고 싸우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은 일이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해봐야 자기만 굶어 죽는 거라. 그래서 우습게 보이지 않으려면 일단 스스로를 설득해야 된다는 게 1번이에요. 자신감 있는 사람이 우습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축적된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이 사람이 걱정해야 되는 건 자기 자신이 우습게 보이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뭘 걱정해야 되냐면 자기가 남을 우습게 보는 거. 그래서 혹시 자기가 타인을 비난하고 혐오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이것을 항상 걱정해야 돼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힘이 생기면 그 힘을 휘두르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면 남을 우습게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부작용이에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생기거든요. 그 힘이 좋게 풀리면 자신감으로 풀리는 거예요. 어떤 법우님이 자기의 신행 수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이 불교 수행 열심히 하기 전에, 그때 그분이 뭐 했냐면 다라니를 열심히 외웠는데, 다라니 수행을 하기 전에는 본인이 정말 소심해서 운전할 때 그렇게 무섭더래요. 뭐가 무섭냐면 우회전 넣고 들어가는 게 그렇게 무섭더래요. 그래가지고 우회전 넣고 껴줄 때까지 3차, 4차, 5차 넘어갈 때까지 뒤에서 빵빵거려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네, 있죠. 근데 다라니 수행을 한 50일 정도 했더니 바뀐 게 자기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깜빡이 듣고 바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바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바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깜빡이 넣고 이 자리가 있을 때 들어가야 된다고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 근데 또 반대로 이제 보통 나이가 어릴 때는 자신감이 생기면 그 자신감이 통제가 돼요, 안 돼요? 잘? 자기 조절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들이 있냐면, 어릴 때 저한테 공부할 학생들이 대부분 공통으로 겪는 부작용인데, 자기가 공부하고 수행하고 마음에 힘이 딱 차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면 어떤 일을 벌이냐면 부모님을 우습게 봐.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의가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항의를 막 하는 거예요. 절에 가가지고
아들, 딸이 변한 건 좋은데 본인을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이런 게 부작용이에요. 자신감이 생겼을 때 생기는 좋은 점과 그것이 과하고 통제되지 않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괜찮다고 봐요.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자신감이 있는 게 낫다고 봐요. 힘이 생기는 게 훨씬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부작용은 교정하기가 쉬운데 없는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건 매우 어렵거든요. 없는 자신감은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주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자신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작용을 교정해 주는 건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축적된 자신감이 있을 때 남을 우습게 보는 걸 걱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난받을 만한 일들을 했다. 그럼 정당한 비난을 받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습게 보여서 그냥 너 잘 걸렸다 그러고 이제 비난받는 거죠. 싫어하는 혐오를 당하고. 그런 것들은 어떤 경우든 상관없이 근거 있는 당당한 자신감을 가질 때 해결된다. 해결된다. 왜 그런가 한번 보면 근거 있는 당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정당한 비난을 마음속에서 수용하고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종기 건드린 것처럼 반응을 해요. 정당한 비난을 받아도요, 마치 종기 건드린 것처럼 거의 자지러집니다. 난리가 나요. 근데 그건 왜 그런 건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신감이 강한 사람은 마음이 이만한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요만한 거예요. 그러면 이만한 비난을 받았어요. 이 친구는 위협적이에요? 안 위협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지러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보기엔 요거는 작아요? 안 작아요? 네, 그냥 기분 좀 나쁜데? 살펴보니까 인정할 만하네. 수용하고 기분 나쁜 걸 소화시키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마음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자신감은 근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자기 설득을 통해 근거가 축적될 때 당당해지는 겁니다. 정당한 비난을 수용이 가능해지고요. 두 번째는 다시 요만하고 요만해요. 그러면 이 사람 지금 화나 있어요. 화난 사람들은 상대방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누구든 걸려봐라 그러고 있거든요. 그게 화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화난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 분쟁을 만들거든요. 확률이 되게 높아요. 성공 확률이. 그거는 화가 날 만한 사건을 겪을 확률이 높은 게 아니라 그냥 뭐든 화낼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보기에 지금 자기 화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화내는 게 쉽겠어요? 이 사람한테 화내는 게 쉽겠어요? 이 사람한테 화내는 게 쉽겠죠? 예, 화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있어. 당하고 있어요. 옆에서 이 친구가 목격을 했어. 자기도 화가 나. 화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화내고 싶어요? 이 사람한테 화내고 싶어요? 이 사람한테 화내고 싶어요? 이 사람한테 화내고 싶죠? 네. 이 사람은 혐오에 노출될 확률이 낮아집니다. 남을 혐오하는 사람 치고 용감한 사람이 흔치 않아요. 겁쟁이라 남을 혐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비난과 혐오를 퍼부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입을 피해를 두려워해서. 그 사람에게 공격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자신감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이유 없이 부당하게 대할 이유가 확률이 적어진다. 확률이 낮아진다. 그리고 혐오에 노출되더라도 단호하게 대처가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힘은 권력 이런 거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외부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있으니까요. 자기만의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 기준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돼요. 만약에 자신의 기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용서도 단호하게 할 수 있겠죠. 이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잘못한 건 인과유를 따라 무조건 벌받아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유로든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 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말고 힘이 없을 때는 좀 봐줘야 된다. 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다. 자, 어른의 자신감의 4가지 축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자기 조절력을 근거로 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요. 두 번째는 체력을 근거로 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유난히 요즘에 좀 많이 좀 까칠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기 주변에 누군가가 요즘 유난히 좀 까칠해요. 예민해요. 그러면 뭘 점검해 보셔야 되냐면 체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체력이 떨어져서 자신감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정신력을 근거로 한 자신감이 있어요. 실패의 허용감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건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고 수용하고 비난을 소화시키고 자신의 실패를 드러내고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부족해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잘못과 단점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마지막이 생존력인데요. 경제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른들은 옛날에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지 만나면 꼭 인사를 하잖아요.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밥은 드셨는지, 그 다음에 연결해서 뭐 하냐면은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는지, 요즘 어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먹고 사는 거 문제 없냐 이런 뜻 아닙니까? 예, 일단 밥은 먹었는지 먹는 거 체크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지 체크하고. 왜 그러냐면은 먹고 사는데 딱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자신감이 쭉 추락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감이 쭉 추락하기 시작했을 때 좋고 상식적이던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거든요. 다른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근거가 사라져서 자신감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지면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한 명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감이 이만큼 있을 때의 버전과 자신감이 이만큼 있을 때의 버전과 자신감이 이만큼 있을 때의 버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는가 라고 하는 걸 단순히 그 사람이 변질됐다라든지 마음이 변했다라든지 그렇게 변질과 변심의 문제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원인을 보셔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자신감이 떨어졌을까? 그래서 가지고 있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못난 모습을 보여줄까? 똑같이 나에게도 적용해서 나는 왜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관계와 경험,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어른스럽게 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내가 바라지 않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할까? 나를 대할까? 생각을 할 때 단순히 그냥 뭐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죄책감을 가질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원인을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신감이 떨어진 거예요. 오늘 정리하자면 비난받을 만한 일이라고 하는 주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으뜸 가는 행운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런데 그 비난받을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 비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과 연결돼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논리 단계를 거쳐서 자신감과 연결을 시킨 겁니다. 자신감이 있으면 그것도 자기를 충분히 설득한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으면 그러면 그 고유의 당당함으로 인해 첫 번째는 개선해야 되는 문제들을 비난해주면 고맙게 수용할 수 있게 되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미 그런 근거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웬만한 것들은 비난받을 만한 것들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비난받을 일 자체가 거의 없고 세 번째는 부당한 비난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 오늘 조금 어두운 면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건 필요해서 했습니다. 왜냐면은요, 제가 보는 사회 예측은 이제 혐오 사회 다음은 범죄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노 사회에서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화내는 거 좀 받아주고 당하면 끝이거든요. 혐오 사회부터는 조금 악질로 변합니다. 범죄 사회가 되면 그럼 더 심해져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자기 보호 능력 그리고 주변을 보호하는 힘이 스스로에게 반드시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3년에서 5년 사이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흐름이 그랬거든요. 사회가 내거는 키워드의 변화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자신감을 축적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고 비난받지 않는 으뜸 가는 행운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사회 예측을 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